자, 오늘은 학부모를 위한 과학적 대화 솔루션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 파워포인트를 잠깐 공유하고 제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좋습니다. 예, 박영희님 좋습니다. 이렇게 이 사인 아주 좋습니다. 자, 학부모를 위한 과학적 대화 솔루션인데요. 자, 예. 오늘 제가 나눌 대화는 오프닝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그리고 리소스풀한 상태에 대한 체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것을 내 심리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 질의응답, 향후 진행 안내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내가 원하는 아이,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세요? 첫 번째, 말 잘 듣는 아이. 두 번째, 공부 잘하는 아이. 세 번째, 대화가 잘 통하는 아이. 자, 어떤 아이를 원하는지 손가락으로 1번 아이면은 1, 2번이면은 2, 3번이면은 3. 정말인가요? 예, 3번 아이. 예. 자, 이제 공유 화면은 잠깐 내리고요. 예, 화면을 보면서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모두 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3, 네, 3번, 3번. 예, 채팅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3번, 3번, 3번. 예, 예, 333. 예, 좋습니다. 예. 왜 오셨어요, 여기? 예. 여기 오실 분들이 아닌데. 어, 제가 우리 김우진 코치님에게 전달 받기로는 이 아이 때문에 좀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학부모님이냐, 그러니까 아이와 맨날 싸우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이와 대화가 좀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다 3번을 생각하신다면은 3번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3번을 이미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잘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건가요? 예. 예. 박영희님, 저희 김에서 오신 모양이죠. 좋습니다. 예.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좀 할 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셋 다 잘하기를 바라야겠죠? 예. 우리 길 가다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으면 50,000원짜리만 죽지는 않겠죠? 예. 말도 잘 듣고, 예. 공부도 잘하고, 예.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아이일 겁니다. 근데 아마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아이가 다른 걸 잘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은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자기 주도력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 성도 아주 좋은 아이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되게 자기 할 일을 잘 챙겨서 잘 하죠. 예. 전교 1, 2등은 아니더라도 자기 몫은 얼마든지 하고, 혹은 공부가 아니라면은 다른 분야의 어떤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대화를 잘하는 아이가 내가 원하는 아이라면,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와 대화를 어느 정도 하세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모호하죠? 대화다운 대화.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그런 말 말고요. 마치 친구 만나서 우리 모처럼 차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라는 대화. 자,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일주일, 예, 한 달에는요? 예, 혹은 1년에는 몇 번 하시나요? 예. 제가 아는 코치님
예, 하고 싶은데 아이가 단답형으로 답해서 대화가 힘들어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아는 코치님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아이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예. 아이가 둘 또는 셋 있으면은 한꺼번에 데려가지 않고요. 한 아이와 단 둘만의 여행. 그 아이와만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게 이제 대화죠. 예, 그게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대화를 과연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단답형을. 어릴 때는 아이가 늘 나한테 붙어서 그 앵겨 붙어 있죠.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적으로 높은 대화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소통이 되는 대화를 하죠.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잘 안 되고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대화보다는 이제 싸움, 이제 전쟁으로 막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단계가 예전 같으면은 1학년이라 김효선님 좋을 때입니다. 예, 많이 나오세요. 예, 굉장히 좋을 때고요. 말도 좀 할 줄 알고 말귀도 조금 있고, 예, 굉장히 좋을 때죠. 예. 엄마의 옆에 딱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선물 같은 때죠. 예. 어, 남편보다 더 아이가 좋죠. 예. 나를 그렇게 찾고 나를 또 잘 따르고 하니까.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소원해주고 대화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전 같으면은 중2점에서 왔었어요. 중2점. 예. 중2병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좀 내려왔어요. 초5, 예, 초6, 예, 초4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길 때죠. 음, 소위 말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슬라이드를 잠깐 하나 보고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뇌가 어느 정도 발달해야 인지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예.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게 뇌의 연령별 발달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뇌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뇌의 신경망이 형성이 됩니다. 쭉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빨간 선이 이렇게 뇌의 발달인데 이게 지적 활동을 위한 성장 곡선이고요. 뇌 발달이고요. 위에 검은 선으로 이렇게 된 것은 육체적인 신체 발달입니다. 육체적인 신체 발달은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성장하고 20세 후반 되면은 20세 후반 되면은 성장을 멈춥니다. 늦은 아이들은 20살까지도 자라요. 예. 근데 그 이상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밑에 빨간 표시를 보면요. 까만 선과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뇌 발달은 신체 발달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갭이 보면은 이따가 이게 30세쯤 20세 후반 되면은 거의 갭이 사라지죠. 이때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거의 이제 동일하게 가는데요. 이 중간 단계 보면은 여기 7세, 15세 이 사이 보면은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가장 갭이 클 때입니다. 이때 애가 멀쩡하게 자라서 말도 잘 알아듣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 판단력이란 여러 가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통제도 잘 되지 않고 자기 억제라든가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이때입니다. 예전에는 이 성장 곡선이 15세점인데 지금은 조금 더 빨라져 가지고 더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게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 자아 정체성이 이제 형성되어질 때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자꾸 보면은 슬라이드로 눈길이 가니까. 예. 그러면은 그 나이쯤 되면은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자기 주장. 아이들이 말대꾸를 또박또박 할 때죠. 또박또박. 이때 그 아이가 내 말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고요. 이 아이가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섭섭하면서도 반가운 거죠. 내 말에 또박또박 대답한다는 것은 아이가 사회에서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박또박 따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또박또박 나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나에게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요구를 하지 못하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에게 따지면 따질수록 얘가 밖에 나와서 집 앞 그릇 잘 참게 먹겠구나. 남한테 당하진 않겠구나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예. 자, 아이와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가볍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리소스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 예, 리소스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뇌 심리 언어, NLP라고도 하는데요. 뇌 심리 언어에서는 리소스풀한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 될 때는요. 내 안에 뭔가가 가득 찬 느낌이 들을 거예요. 그게 리소스풀한 상태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거나 나의 충만하거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게 리소스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리소스풀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심리 언어에서는 리소스풀한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를 잘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리소스풀한 상태가 어떤가?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리소스풀한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을 리소스풀한 상태로 만들어 드릴 텐데요. 리소스풀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이 소란스럽거나 주변에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있으면은 멀리 좀 보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휴대폰도 무음으로 하시고 적어도 한 2, 3분 정도는 저희 말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을 트랜스 상태, 주의 집중하고 리소스풀한 상태를 만들기 쉬운 트랜스 상태, 가벼운 최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 상태를 유도할 것입니다. 자, 모두 편하게 앉으시고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놓으시고 혹시라도 PC에서 마우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몸을 편하게 가볍게 흔들면서 몸을 편하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길게 한번 하시고요.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 모두 자신의 눈꺼풀을 한번 느껴보세요. 눈꺼풀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눈꺼풀의 무게를 느끼시면은 눈꺼풀이 살짝
감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미 눈을 감으신 분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예. 눈꺼풀의 무게를 느끼시고 자연스럽게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예. 눈꺼풀의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으시면은 그냥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내면에 집중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처음 만난 그날, 예. 아이를 처음 만난 날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이 들리는지, 아이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때 나의 기분은 어땠는지 충분히 느껴보시고요. 그때 나는 엄마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이가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느낌을 충분히 느끼시고요. 제가 셋을 세면은 눈을 뜨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자, 잠시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체험을 떠올려 봤는데요. 지금 마이크 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마이크 켜서 저랑 대화를 좀 나누시고요. 아닌 분은 채팅창으로 저랑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순자님 마이크 켜셨는데요. 조금 네. 전에 제가 트랜스 상태를 유도해서 리소스풀 상태를 체험하게 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지금의 상태하고는 완전 다르죠. 지금은, 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대화도 안 되고 아이가 그냥 밉게만 느껴지고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감동이었고 저는 음,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울컥 났었거든요. 네. 음, 너무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예뻤고 음, 내 아이로 태어나준 게 너무 감사했고 음, 음, 그래서 그냥 뭔가 모를 가슴 뭉클함이 있어서 막 울었어요. 아이를 네. 처음 봤을 때.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음, 지금은 미울 때가 더 많아져서, 예. 네.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좋습니다. 네, 예. 둘인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지금 제일 좀 힘들게 하죠. 뭐, 예. 음,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만 그 아이는 내 마음속에 보석처럼 다가온 선물이죠,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렇죠. 아이가 지금 비록 뭘 어떻게 하든 그 아이는 내 삶의 이제 보석입니다. 좀 잊고 지내죠. 잊고 지내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리소스풀 상태라는 것은 과거의 나를 기분 좋게 했던 나로서 살게 했던 그 자원을 내가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흐뭇하고 내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느낌을 가지면은 어, 이 상태에서 아이를 보면은 어, 이 상태가 아닌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바뀌는 건 아니죠. 단지 내 상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바뀌니까 어제 아이 오늘 아이 똑같은데 내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슴 벅차고 눈물까지 났던 그 생각을 하니까 어, 어제는 그렇게 아이를 내가 막 이렇게 하던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거죠. 아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아이도 나처럼 자기의 리소스풀한 상태가 있었을 텐데 특히 엄마와의 관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관계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리소스풀한 상태를 만들면 훨씬 더 잘하고 잘 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자는 게 뇌심리 언어적인 접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썼던 것은 다른 걸 쓰지 않았어요. 쓸 수도 없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오직 하나, 언어뿐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뇌심리 언어인데요. 심리적, 뇌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인 접근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을 제가 설득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르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죠. 여러분 내면에 있는 리소스풀한 상태를 만들려고 적합한 상태 유도문을 제가 말했을 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죠. 예. 이걸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 그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은 잘 활용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소스풀한 상태다. 예. 자, 그 외에도 갈등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독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습관을 형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용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전에 주신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뇌심리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및 필요하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몇 번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채팅창에 또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가? 예, 꽃보다 교사님, 감격스럽고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도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인간적으로 참 이 여자가 훨씬 더 행복한 인간으로 볼 때 남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단 하나, 아이를 낳는다는 것. 예. 아이를 낳는다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은 진짜 엄마가 되고 엄마를 이해하는 부모를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예, 남자들은 그게 안 되죠. 예, 평생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 그 윤리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뿐이지 여성분들처럼 진짜 내 몸으로 고통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봤을 때의 그 느낌이 우리 엄마도 그랬겠구나. 우리 엄마도 진짜 이렇게 배 아파서 나를 낳았겠구나. 이걸 가질 때 예, 엄마와 하나 되죠. 그래서 애들 다 보면은 저희 누나도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평생에 부모님 말씀 피운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1, 2, 3 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누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누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보다 훨씬 효도를 잘해요. 효도를. 저는 서울에 있기도 해서 시골에 부모님 잘 내려가 보지도 못하지만 내려간들 이게 살갑게 대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누나는 어머님 곁에 있으면서 늘 부모님 마음도 잘 살펴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아들 낳아봤자 망고 필요 없어요. 딸이 좋아요. 그래서 좀 살펴봤고요. 채팅에 또 정화영님 반갑고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 그래서 말썽 피더라도 말 좀 안 듣더라도 내 옆에 있는 것이 그냥 감사하다란 마음을 가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아이의 나쁜 습관은 또 고치도록 해야 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하고 쟤는 고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뇌의 몇 %도 사용 못하고 평생을 산다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아인슈타인은 뇌의 한 5%를 썼다 그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한 2, 3%밖에 못 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말짱 거짓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100% 자기 뇌를 다 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거든요. 근데 그걸 100%안 쓴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0%다 써요. 심지어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뇌는 돌아갑니다. 우리 몸의 무게의 2%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체중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20%를 써요. 그러니까 신체의 다른 부분이 밥 한 그릇 먹을 때 뇌는 10그릇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난을 당하면은 신체에 있는 다른 부위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근육이 쫙 빠진 일이죠. 그죠? 근데 뇌는 뇌세포는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뇌세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뇌로 보냅니다. 그렇게 소중한 뇌가 2, 3%밖에 안 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뇌는 항상 100%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은 뇌를 잘 쓰는 사람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뇌 연결망의 발달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마다 근육 발달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운동선수들 보면은 타고나기를 보통 사람보다 이 근육의 발달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타고나는 게 좀 다릅니다. 그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은 그 뇌연결망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그 타고나기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타고난 것 말고 노력해서 어떻게 뇌를 잘 발달하느냐 그거겠죠. 자, 근데 그것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뇌의 구조, 신경망의 구조, 기능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과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들이 조금씩 떠오릅니다. 다 떠오르지도 않아요. 뇌과학 박사인 저도 뇌를 어떻게 하면 100%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아니겠죠. 자, 근데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오늘 이야기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방법을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그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방법이에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타고난 뇌의 기능은 IQ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IQ는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IQ 검사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과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요. IQ와 소위 말하는 성적 혹은 회사에서의 업무 성과와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은 상관도가 0.23 정도밖에 안 돼요. 0.23. 상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 메타인지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메타인지는 개발이 가능해요. 메타인지는 가령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있죠.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내용이 과연 맞는가? 저 내용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의 일종의 메타인지. 그래서 성적과 메타인지는 아주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요.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가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정도를 받을지를 예측하는 능력이 성적이 낮은 아이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50점을 받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이번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받을 거냐고 물어보면은 30점 또는 70점, 이게 폭이 커요. 50점이 평균이라면은 폭이 한 20 정도 갭이 납니다. 근데 시험을 한 90점 정도 받은 아이들은 그 폭이 크지 않아요. 85점, 뭐 93점, 이게 뭐냐면은 메타인지인데요. 내가 나의 상태를 잘 보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메타인지죠. 메타인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마음 먹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그렇게 메타인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메타인지를 개발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뭐 하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너가 하는 것은 무엇이니? 너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니라는 질문하면은 그때 아이는 메타인지가 발동하게 되고, 메타인지가 훈련을 받다 보면은 메타인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뇌의 신경망 자체는 타고난 거지만 전두엽의 활용도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학습 성적 혹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요.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의력도 훈련을 통해서 신장이 가능한가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인데요.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창의력은 그런데 학습하고는 큰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학습은 암기입니다. 암기. 많이 암기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별로 좋은 학습법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창의력하고는 좀 관련이 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미국 대학 가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창의력의 본질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창의력의 본질은 유연성입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인재개발론에서 전략교육부장을 했는데요. 그때 회사에서 좀 똘똘한 아이들, 미래 인재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키거든요. 한 5일 정도 시킵니다. 그러면은 첫날은 많이 헤매요. 창의력 이론 강의를 시킨 게 아니라 설명을 하면서 계속 과제를 내면서 과제를 풀게 하거든요. 첫날은 답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래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되면은 야, 얘가 첫날에 걔인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쌩쌩쌩 돌아가고,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좀 데리고 쓰고 싶다. 보내지 않고 그냥 그 정도로 창의력이 개발이 됩니다. 즉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 개발되어진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창의력도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보다는 창의력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 찾으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 성적보다는 어릴 때 창의력 개발을 좀 해주는 것이 더 좋은 투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게으른 습관이 몸에 밴 아이가 자발적 목표 설정을 하도록 엄마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거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다 이 정도 되면 다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미 이제 게으른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이 몸에 이제 배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발성이 좀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습관에 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집에 책이 한 10권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괜찮은 책 일단 여러분에게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행동과학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의 행동 설계 연구소장이에요. 예, BJ 포거라는 사람인데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상당히 좀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많이 씁니다. 이 공식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B맵, 뭐 ABC 이런 공식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은 습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은 다 나오겠지만 작은 습관을 만들고요. 작은 습관. 처음부터 공부 습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들고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또 ABC 공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뭔가 앵커를 걸고 그 다음에 작은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셀리브레이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거나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격려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을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 네 번째, 청소년 자녀와 부드러운 소통 방법이라고 그랬는데요. 부드러운 소통, 예, 좋아요. 이게 여기 질문하신 분 들어오셨나? 질문하신 분 지금 계시나요? 우리 이선혜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계시면은 마이크 이선혜님 지금 방에는 계시는데. 방에 계시나요? 네, 이선혜님 혹시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을 네, 했다는 것은 부드러운 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러시겠죠? 네.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1쯤 되면은 쉽지 않죠. 예, 좋습니다. 그 이선혜님이 아이와의 이 소통에 있어서 원하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기를 하면은 내가 바라는 정도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홍콩에 살거든요. 홍콩에 사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는 고1 학생들에 비하면 비교적 생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러니까 학습 생활이요, 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부 면에서도. 네. 그리고 제 자체가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지각하지 않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힘들고, 근데 저희가 학교 바로 근처 살거든요. 예. 근데 동생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동생은 학교를 일찍 가요. 네, 오빠는 지각도 자주 하고, 네. 그다음에 부끄럽지만 숙제도 제때 안 내서 학교에서 레터도 날라오고, 네. 좋습니다. 근데 안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항상 잊어버리고 안 낸다든가.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면이요. 예. 이제 큰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대신 다른 뭔가를 하겠죠? 공부를 아예 못하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저 자체가 이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공부는 때가 네. 되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애한테도 이제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제 그런 면인데, 제가 이제 아이한테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각을 한다거나 학교에 이제 과제도 늦게 낸다거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오고, 그러면은 또 저는 선생님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자기 할 일을 못해서. 네. 네. 자, 그거는 이제 어머님 생각이고요. 그죠? 네.
예.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학교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어머니 생각인 거죠? 아, 이게 안 내면 벌점이 있고 예. 이제 저한테도 뭐가 날라오거든요. 그리고 예. 몇 번 이상 안 내면 교장 예.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이런 예.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나한테 뭐 날라오면 내가 대응해야 되고 또 계속 그러다 보면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고 나한테 불편함이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불편함이 있지만 교장 선생님 만날 때 저만 만나지 않거든요. 담임 선생님 두 분도 같이 만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딱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딱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상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네.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계속 아직도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예. 아마 어머님이 인지하는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 행동이 안 네. 바뀐 거 보면 밑에 네.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행동 변화잖아요. 네. 행동 변화인데 행동 변화를 일으킬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변하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즉 이런 거죠. 숙제를 안 한다. 그럼 숙제 제때 내라. 지각한다. 지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행동인데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행동 레벨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효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뇌심리 언어 접근법 중에 NLL이라는 게 있습니다. Neurological Level. 그러니까 뇌심리의 논리적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있으면 행동 바로 윗단계에 있는 게 윗단계보다는 우리 내면으로 이제 보는 게 더 낫겠죠. 내가 밖으로 하는 행동이 있으면은 그 행동 밑에는 능력이란 ability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례 같으면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네. 내가 숙제를 해내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숙제를 해내는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 행동 밑에는 그에 관련된 능력 레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능력 레벨 밑에는 신념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과 가치관이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행동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의 큰아이가 숙제를 할 능력이 안 되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이제 학습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아마 어머님이 뭔가 조치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못 풀어. 그래서 아내가 그럼 과일을 붙이겠죠. 아니면 도와주겠죠. 이게 능력 레벨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그것은 능력 레벨이 아니라 신념과 가치관의 레벨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종의 추측입니다. 한 번쯤 숙제 안 해도 돼. 그냥 숙제하는 시간에 나는 숙제가 그렇게 큰 의미 없어. 성적 좀 안 좋아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다른 걸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쉴 거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또는 아닌 다른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신념, 가치관 뭔가가 있습니다. 혹은 성향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레벨에는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그 신념 가치관의 총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동 레벨에서 이야기하면요. 변화를 얻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행동은 그 밑에 있는 신념과 가치관 레벨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념과 가치관 그 레벨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돼요. 자, 그 대화를 하는 접근법 중에 하나가 긍정적 의도 찾기 또는 포지션 체인지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 이순애님과 제가 긍정적 의도 찾기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잠시 큰아이와 지금 뭐 한 17년 사신 거잖아요. 네. 네, 큰아이가 어떤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잠시 큰아이가 되시는 거예요. 큰아이로 되시는 거예요. 큰아이의 생김새, 느낌, 모든 것을 느껴보시고 제가 셋 그러면은 큰아이가 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몸이 큰아이가 될 수는 없죠. 그냥 나의 생각, 이 잠시 큰아이로 그냥 빙의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큰아이가 돼가지고 저희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큰아이 이름이 뭔가요? 태준이요. 큰아이 그냥 뭐라고 부를까요? 큰아이라 부를까요? 태준이라고 합니다. 태준이 이름이. 태준이. 예. 자, 지금 이제 태준이가 좀 돼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태준아라고 부르면은 대답하시면 됩니다. 태준아. 네. 네. 자, 태준이는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끔 숙제도 빼먹고 지각도 한다고 그러던데 지각하거나 숙제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거나 숙제를 한 번씩 빼먹는 그걸 통해서 태준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밤에 게임을 더 하고 싶어요. 게임을 더 할 수 있구나. 예, 좋아요. 예. 그럼 게임을 게임을 더 해야죠. 게임을 더 하면은 뭐가 좋아요? 같이 해서 재밌어요. 지금 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돼서 해볼게요. 예. 숙제 한 번 정도 빼먹고 게임을 좀 더 하면은 뭐가 좋던가요? 밤에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해서 재밌어요. 친구들 게임에서 재밌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밤 늦게까지 게임하다 보니까 좀 늦잠 자고 지각할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네.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태준에게는 어떤 점에서 좋죠? 즐겁고 다른 거 생각 안 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빙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태준 입장에서 보면요. 중간을 싹 가로치면 이런 겁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 한 켠에서는 내일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겠고 게임을 하다가 내일 늦잠 자서 지각해서 또 혼날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한 켠에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큰 행복입니다. 이 큰 행복이 태준이한테 소중해요?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야단 한번 맞는 게 참기 힘들어요? 태준이의 생각 속에는 그게 가치관 레벨이든지 아니면은 그게 신념이든지 어떤 무의식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게임을 하고 숙제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내가 좀 더 게임 레벨이 높아지고 하는 그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과 가치 레벨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과하게 해서 숙제할 시간을 놓치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이 행동이 안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제가 한 질문법이 긍정적 의도 찾기 질문이거든요.
포지티브 인텐션이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이 행동을 하는 아이뿐만 아닙니다. 그 이선희님이 하는 뭔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 질문법으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 건강에 나쁜 거 아시죠? 네, 그래요. 그러면 담배 끊어야죠. 아니요, 이렇게 됩니다. 담배를 피면은 건강에 나쁘다는 건 알지만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 풀리고 스트레스 풀리면 일 잘하게 되고 일 잘하게 되면은 뭐 인정받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월급도 받게 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예, 그래서 담배 피는 것이 행복에 가는 길이라는 무의식적인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주고 그 고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제가 했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내가 이 게임을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 아이는 본인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친구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게임을 같이 한다는 그 유일한 방법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이와 함께 찾아야 되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담배 대신에 하루에 10가치를 핀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5가치를 피고 5번 담배 피고 싶을 때는 차를 마신다. 혹은 산책을 한다. 이렇게 대안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100% 담배를 끊을 수는 없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반 혹은 3분의 1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아이가 게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는 거죠. 무엇이 될지는 쉽지 않지만 100% 게임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자,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인데요. 이순애님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네. 한번 아이와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네. 바랍니다. 예, 아이에게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이 접근법을 하다 보면은 아이 스스로 좀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예, 질문 주셨는데 이 정도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혹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사전 질문을 안 주신 분 중에서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예, 짧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좀 그러네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긍정적이도 찾기 했고요. 자, 오늘 질문은 이 정도 다루고요. 시간상 다음 과정 안내 좀 드리고 저는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자유로운 질의응답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뭐든지 좋으니까 그냥 제가 모든 것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상상하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편하게 뭐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 김효선님 질문하세요. 자, 예, 좋습니다. 없으시면요. 자, 채팅창에 질문들 올라왔습니다. 임경환님 세 분이 올라오셨네요. 네 분인가?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요? 예. 아이가 반항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예. 반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예. 그 반항에 대해서 이게 반항이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끊거나 혹은 설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접근법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반항하는 것은 원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예. 반항은 뭔가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그게 안 하겠다로 보지 마시고요. 다른 걸 하겠다로 보시면 돼요. 그 반항 뒤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하지 않고 아이는 다른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 치료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류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굉장히 다루기 힘듭니다. 근데 무기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요. 접근이 좀 됩니다. 무기력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무기력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죠. 흔히 직장 다니다가 살림을 하게 되는 경우, 우울증,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예. 혹은 아이들 다 이제 자녀 키우고 난 다음에 빈집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옛날에 뭘 하던 거 지금 하면 어떠니? 그런 말 하는데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내가 평생 가족 뒷바라지기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나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은 의아스럽고 이해받기 힘들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온 겁니다. 예. 반항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제가 따로 좀 그 케이스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1학년 아이의 편식이나 자기 학습 주도 습관도 교정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까요? 예,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예. 편식에 대해서 예. 아이가 뭔가를 먹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먹지 않음으로써 얻는 뭔가가 있고요. 그게 그걸 먹으면서 자기한테 식감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은 뭐 배탈이 났거나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식이 있을 때 그냥 다른 것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냥 행동에 대해서 행동적인 접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능력이란 게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알레르기도 능력이 볼 수 있어요. 뭔가를 먹을 수 없는 복숭아 알레르기인 아이들은 복숭아 먹일 수가 없거든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깊은 레벨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좀 사례를 봐야겠지만 일단 그냥 다른 음식을 먹게끔 하는 그 방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는 좀 대화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잘 관찰을 하시거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1학년에게 요구하기에는 조금 우리 크루션님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1학년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어머님은 그 나이에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다릅니다. 예, 그거는 조금 더 아이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영유아 자녀를 위한 뇌과학 활용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예, 그거는 예. 예, 이건 예, 다음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뇌를 발달하기 위해서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하면 좋으냐, 책 읽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체 자극을 많이 주는 것이 뇌 발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흘리거든요.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의 집중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병원을 간다거나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저항이나 무시하는 거라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인 거니까 그건 대화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이게 잘 안 된다, 주의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엄마가 말하는 것에 그럼 아빠가 말하는 것은 집중을 잘 할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심리적인 문제고요. 아빠나 엄마 모든 사람들에서 뒤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요.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저항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안 하는 저 이유는 뭘까? 예, 그것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1을 주면 10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휴식기를 가지면 리셋돼서 0이 돼요. 8살 아이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뭔가를 하다가 휴식기가 되면 리셋된다는 것 같은데요. 가령 뭐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곧잘 하다가 좀 쉬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형태인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리셋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관심이 없거나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심리적일 수도 있고 또는 학습이 충분히 체화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줄 때까지 어디 놀러 갔을 때 이제 들어놓는 거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요. 김은희 코치님, 제가 지난번에 드린 스크립트 이거 있죠? 저번에 질문 관련된 거였던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제가 찾아보고 예. 만약에 없으면은 다시 좀 요청을 드려서 그 예. 자료도 오늘 참고하신 분들에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예. 이런 경우 이 흔히 부분만 해당하는 있거든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가서 이런 경우 물건 안 사주면 안 가게도 때를 쓰는 그거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 사례는 흔히 있는 사례에서 제가 대형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이미 김호준 코치님에 드렸는데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6살 때 세 자리수 득셈도 했는데 7살 때 두 자릿수 곱셈들이 지금은 한 자리 득셈도 손가락 이용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예, 일단 이 심각한 정도라고 느껴지시면은 전문가를 찾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내용으로 보자면은 6살 때 3자리 덧셈, 7살 때 2자리 곱셈이면은 뭐 영재 수준이잖아요. 이게 2자리 곱셈을 7살짜리가 한다면 거의 영재 수준인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예. 한번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살 때 같은 반 친구 기억이 없어요. 그건 제 느낌인데요. 이건 거의 트라우마적인 사건입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기억을 지운 거거든요. 아이에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예.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책을 좋아하는데 어릴 적 아빠가 입으로 잘 보여서 그런지 양장부 책방을 써봤던 어릴 때는 그림책은 양장본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없나요? 그럴까요? 네. 양장본 책이 더 재밌는 것은 어머님 생각이고요.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안 본다면 모르지만 아이가 네. 좋아하는 대로 드십시오. 예. 예, 이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만 더 하시죠. 네 발달에 좋은 신체 자극의 예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까지만 마무리할까요? 그냥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예, 뭐 손을 많이 움직이면 좋다고 그러는데 딱 정해진 것보다는 그냥 많이 움직이고 신체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예. 딱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정해진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예. 자, 이 정도 답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무료 특강을 했고요. 제가 오늘 했던 이런 방식으로 약 4주 정도 걸쳐서 이제 본강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첫 주에는 이해 안 되는 아이의 행동과 심리 상태 이해하기. 파워포인트 있으면 좀 그 부분 좀 켜주시고 하실까요? 파워포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예. 예. 2주 차에는 큰 소리 치지 않고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하기. 3주 차에는 게임 중독, IT 중독 해결 방법. 4주 차는 좋은 습관, 공부, 운동, 편식, 독서 만들기. 이 정도로 준비했고요. 신청하시는 분 중에 다른 요청이 있으면은 감안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요. 마이크를 우리 김어준 코치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 너무 좋았죠. 예. 강의 너무 좋았다. 1번 쳐주시고 너무 좋았다 보다 더 좋았다 하신 분 3번 채팅창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1313 13 헷갈리네. 333 13333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좀 특별하게 모셨어요. 왜냐면은 이런 스펙을 갖고 제가 학교에 좀 강의를 다녀보고 좀 운동을 하면서 지금 초등학생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 세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사실 좀 맞으면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현역에 계신 정교사님들도 그러고 어머님들도 그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괜찮겠다 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이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 코칭이라는 분야에 좀 오랫동안 초창기에 좀 진입을 했던 사람으로서 임기용 박사님만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같이 우선 뇌과학 박사시고 NLP도 지금 최고 등급에 계시고 코칭도 지금 최고 등급의 코칭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 것도 기반이 있으시고 아까 강의 내용 중에 좀 있으셨지만 내용이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 프로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지 대기업의 또 인재개발원 쪽에 있어서 HR 쪽도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코치분들이 퍼블릭이라고 해서 개별 소비자를 상대하는 코치분들이 계시고 기업 코칭에서 이제 그 코칭 펌들을 통해서 기업 코칭을 주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임기용 코치님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기업 코칭도 하고 계시고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제 개인 코칭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좀 재밌게 접근하는 코칭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재밌게 접근하기 위한 타로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임기용 코치님이 처음 개발하신 거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기용 코치님? 네, 타로 코칭 재밌죠. 네. 예, 타로 코칭도 처음에 재미로 시작하는데 또 이제 내면 쪽으로 깊숙하게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임기용 코치님을 모시고 계시고요. 정규 코스는 제가 단톡방 저희 학부모 교육정보방 단톡방에다가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 화요일 6월 1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4주 진행을 할 거예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4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클래스는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줌 클래스가 이런 온라인 수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업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수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은 특징이 많은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의 한정이 있습니다. 인원이 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개개별마다 그 소수 참여자들한테 저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그 스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증문즉설하는 스님. 그러니까 개개별마다의 이슈들을 좀 법률 스님 같이 개개별마다의 이슈를 갖다가 좀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하고 임기용 코치님께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과정에 이론 설명도 하겠지만 그 이론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같이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4주 교육과 함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은 임기용 코치님과 2회 1시간 반짜리 2회 1대1 코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냥 과정만 들은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과정만 듣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2회에 1시간짜리 반짜리 저희가 녹화를 해서 교재하고 VOD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제공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교육은 VOD로 소화가 가능하시겠지만 이제 1대1 코칭은 임기용 코치님과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잡으셔갖고 코칭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가치가 저희가 시가로 좀 따져보면은 지금 이 NLP 초기 단계가 NLP 프랙티셔너 코스입니다. 프랙티셔너 코스가 지금 교육기관마다 약간 가격이 차이가 있긴 한데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갈구하는 부분, 학부모님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딱 압축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임기용 코치님께서 지금 기업 코칭에 들어가시면은 회당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에 이제 비용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 코칭 비용 하면은 지금 200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39만 원에 해드릴 거예요. 39만 원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 횟수가 진행이 되면 가격이나 뭐 서비스나 뭐가 좀 더 저희가 가격을 올리든지 이 코칭의 횟수를 좀 어떻게 줄이든지 해서 처음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학부모 코칭 방에 공지사항 올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 인원은 10명으로 자를 거예요.
10명으로 자를 거니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어쨌든 저도 사실 이제 코칭은 많이 공부를 했지만 NLP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리소스풀한 상태를 갖다가 만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참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얻으실 거고, 개별적으로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또 1대1 코칭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 소개는 좀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자, 나 과정에 관심이 많이 있다 하신 분들은 7번 좀 쳐주세요. 자, 정규 과정에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 좀 7번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준님, 마술사님, 예, 꽃보다 교사님. 그리고 지금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저하고 좀 연이 있는 강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강의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 리소스풀한 상태, 아까 트랜스 상태였잖아요. 이 트랜스 상태, 집단 트랜스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좀 역량을 배운다면은, 실제 강의 현장, 강의를 하시거나 청소년들을 학부모 이외에도 다루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추측하는데, 제 추측이 맞나요? 임경 코치님? 예,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네. 예.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과정 부분은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또 개별적으로 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오늘 좀 후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후기는 좀 2군데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속해 있는 학부모 교육 정보방에 좀 남겨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것도 광주교육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부모 교육 전문방이라고 해서 여기 무료 특강, 예, 무료 특강 후기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입해 주셔서 그냥 단톡방에 쓰셨던 거 그대로 옮겨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혹시 더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톡방이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무료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임기영 코치님만큼 코칭이나 NLP를 잘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분별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코치님들을 뵀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분별력은 이제 코치님을 고르는 분별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정규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은 10명으로 한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차 첫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니까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